네, 우리 식구들 오늘 문자 더 많이 주시네요. 다른 날보다. 보낸 분 성함이 교통방송 사랑합니다. 경제발전소 유익하고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깝다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넘치게 사랑받아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런칭하자마자 1등 만들어 주셨잖아요. 동시간대에.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근 2년여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 만나고 있고요. 오늘 아드님이 군대에서 수료식 하셨군요. 0533님. 군대에서 훈련소 간 아들 군대 수료식에서 발전소를 듣고 계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수료식 했다는 거는 훈련소 나와서 자대 배치 받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자랑스러운 아드님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네요. 공공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공급이 늘어나니 반갑다. 여러 가지 의견들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착공이 얼마나 되느냐 하반기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이웃나라죠. 일본 경제 얘기를 오늘 준비했는데 일본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 대국입니다. 우습게 볼 나라 아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대외 자산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요즘에 어느 때보다 일본의 위기론이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또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추락했다. 남의 나라 돈 가치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 엔화 가치 떨어지면 원화도 약세입니다. 달러와 강세면 우리도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일본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일본 경제 현주소 앞으로의 전망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의 오태헌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일본 안에 있는 그 일본경제연구센터 예측에서 2027년쯤에는 이거 네. 역전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당겨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 환율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한국은 조금 더 튼튼해지고 일본은 약간 쇠약해지고 그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 최근 거를 본다 그러면 아마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만 도요케이사이라고 이제 잡지에서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1인당 GDP 몇 년 전 우리가 앞섰고요. 다만 이제 또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달러당 한 140엔 정도 가면 이 명목 환율에서도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역전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역전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역전이 좀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역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반은 잘했고요. 절반은 일본이 못해서 이룬 그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일본은 지난 30년 가량 동안 거의 큰 변화가 없었고 우리는 정말 가파른 성장을 하면서 맹추격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득점을 더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그 상대의 실점이 컸다. 그러면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데 구매력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GDP 산정에서 여러 가지 통계 나올 때 PPP라고 써 있는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매력 기준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명목과 실질 이런 물가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가를 제외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통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가장 큰 변화 요인이 이제 환율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구매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달러로 환산해서 서로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일본 경제가 상황이 일단 이렇고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코로나 때 국가 부채 많이 늘었다고 걱정들을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OECD 1등입니다. 네. OECD에서 나라빚 많은 나라들 많잖아요. 유럽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요. 일본 인구가 대략 1억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1억 원 정도 빚을 진 꼴이다라고 해요. 일본은 왜 이렇게 빚이 많습니까? 뭐 일단 빚의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국가 부채가 말씀하신 대로 GDP의 2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있고 이 지방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있는데요. 이 중앙 정부가 국채 발행한 게 약 한 1,000조 가량 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게. 그리고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 잔고가 한 200조. 그래서 합하면 한 1,200조 가량이 되거든요. 엄청난 규모네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이 코로나19 대책으로 2020년도만 하더라도 100조 가량의 국가 부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더 늘어나는 추세가 돼 있고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사실은 그동안에 누적된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뭐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어떻게든지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고 돈을 쏟아부었죠. 그 돈이 또 누적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일본의 이 국가 부채를 생각할 때 조금 다른 나라의 국가 부채다라고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요. 대부분 이 정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국민들이 사고 있어요, 사실은. 아, 그 국채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많은 경우는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일본이 어떤 그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거를 국채를 내다 팔 위험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부채를 들여다볼 때 일본의 국가 부채를 네. 들여다볼 때는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겁기는 한데 다른 나라처럼 그 나라 사정 어려워질 때 채권 시장에 그 나라 국채 갖다 던지면은 이 가치가 폭락하게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국채를 그 나라 안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이 많은데도 그렇게까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진 않은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어찌되었든 빚은 무겁고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물가 인상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다들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올리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본은행은 나홀로 독야청청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나는 한동안 돈을 계속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그 일본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은요. 이게 뭐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이제 소위 아베노믹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부양 목적으로 일본은행이 이 시중에 돈을 풀고요. 정부의 국채 뭐 이런 그 금융자산을 매입해서 시장의 그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 뭐 최우선 과제라는 게 경기 부양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부양을 어떻게든지 양적 완화로 풀어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로 엔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엔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뭐 결국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의 어떤 수출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좋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뭐 수출 단가 인하로 수출 기업의 실적이 오를 공산도 커지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양상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 그 아베노믹스의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아베 사망 이후에는 이 현재 기시다 총리가 그래도 좀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 기존 정책하고 색깔을 좀 달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무엇보다도 뭐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기시다 정권이 들어섰고 그걸 아마 큰 맥락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저는 보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베 라인에 소위 아베노믹스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유지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그런데 무섭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환율을 이렇게 뭐 방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엔화 하락세를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만 이제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 그 생활 물가가 급등해서 일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아질 공산이 크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상장 기업들이요 그동안의 엔화 약세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요타, 소니 등등의 기업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또 그 관광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관광 수요가 과거 2년 동안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아베노믹스가 시작했던 2013년부터 한 18년까지의 기간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우리나라 방문객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폭발적으로 일본을 지금 네.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런 관광 수익 등등을 감안하면은 반드시 일본 경제가 이 엔화의 가치에 견디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명을 단위로 볼 때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내수로도 어느 정도 경제를 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즈가 되는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데 그 나라 국민들은 원유 사다 쓸 때 비싸지는 거고 그렇죠. 각종 수입 물가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부 불만을 견딜 수가 있나요? 그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 원성을 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좀처럼 일본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가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성향들도 좀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불만이 있어도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대규모 시위나 점거 시위나 이 사례가 흔히 들어본 것 같진 않네요. 그렇죠. 그 일본 기자들도 국제회의 때 만나보면은 그게 좀 묘합니다. 본인들의 그 자국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은 절대 국제회의 석상에서 하는 걸 제가 일본 기자들하고 같이 취재할 기회가 한 10여 차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일본에서 IMF 연차 총회가 있었을 때도 일본 정부를 향해 난선 질문을 하는 일본 기자는 그러고 보니까 본 적이 없네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쌓이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감내할 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성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스탠스로 가도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감내하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 국민들도 기존하고 좀 색깔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건 대답이 좀 쉽지 않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조금 엄살도 좀 가미돼 있는 것 같아요. 엄살이라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잃어버린 30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좀 최근에 만날 길은 많이 없습니다만 무엇을 잃어버렸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궁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 판단하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건 일본 경제의 역동성 그걸 잃어버렸나? 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 일본에서 나온 잃어버린 30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크게 잃어버린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본이 지금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결국에
80년 중후반에 정말 풍요로웠던 일본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찾아온 그 경기 악화, 여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버블이라는 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 90년대 이제 그것이 버블이 깨져서 지금의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낸 건데요. 사실 이 버블은 향유할 때는 잘 모릅니다.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리고 또 이 버블이라는 게 경기 이상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속성상 이게 부풀어 오를 때는 이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일본의 많은 그 유능한 경제학자들도 사실 그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를 눈치채지 못했었고요. 실제로 뭐 1980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신문에서 이 버블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깨지는 건 언제 아느냐? 깨지는 그 순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내던 그 이후의 그 충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활기를 찾지 못한 지 오래됐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는 기업들이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옛날 그대로다. 임금을 올림으로써 소비 능력을 좀 올려주고 이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수요를 좀 증가시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금 인상은 그렇죠. 그 아베노미스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평가의 잣대가 있습니다만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아베노믹스 막 시작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아베 정권이 일본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었거든요. 잘 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단행되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제 일본의 물가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뭐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아마도 이 물가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기업의 임금 인상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높아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상반기에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 일본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효과를 좀 봤다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그 상반기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는 뭐 과거의 양상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무역 적자의 규모가 커지긴 했습니다만 뭐 이 원유나 천연가스라든지 식량 뭐 일본이 상당 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너무나 많은 수입 여기에 따른 무역 적자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사실은 이 결국에 이제 경상수지 같아요. 그래서 이 무역 수지에다 이제 서비스 수지를 더한 이 경상수지가 지금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8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일본이 이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이 부분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일본은 대부분 아이폰 씁니다. 그래서 폰 케이스도 삼성 건 없어요. 삼성 전화 쓰는 사람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 전자제품 잘 만들던 일본이 왜 자국의 스마트폰을 못 만들었느냐. 소니, 파나소닉, 닌텐도 이런 회사들은 왜 그 태세 전환에 실패했을까요? 뭐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언급하자면요. 뭐 이게 일본의 그런 기업들의 문제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노동 생산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던 그 임금의 정책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야만 이 개선될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 같은 생산성 문제가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이 디지털화 말씀하신 이 디지털화의 지연이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디지털 청을 신설해서 이 소위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그거 역시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경제의 어떤 네. 역동성이 뭐 이 고령화 때문이라고 보면서 이 생산 향상을 좀 줄이면은 회복은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일본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의 오태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식구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의견 좀 들을까요? 그 수도권에 저는 이 폭우가 내렸던 그 비 전선이 남하했다고 들었거든요. 자, 교수님 저하고 함께 나가시는 게 그래요? 어떨까요? 오늘 문자 함께 들어주시고요. 경기도 광주에 하늘에 구멍 난 것 같다. 폭우가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유의해서 구간 지나주시기 바라고요. 중부 제2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에서 충주 방향 공사 중인지 엄청나게 막힌다 해주셨는데 앞서서 화학 공장에 큰 불이 난 것 같다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그 아마 교통방송에서 교통특보로 아마 알려드리게 될 것 같고 앞서서 은행에서 해외 송금 문제 그거 제대로 조사되는 그 결과는 취재 안 됩니까 물어보셨죠. 상아탐님 아이디 상아탐님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감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너무 걱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5231님 앞으로 무서워서 대출 못 받겠다. 경제발전소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발전해 주셨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종방 앞두고 있다. 준 프로그램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응원해 주신 우리 어처구니 백님 감사드리고요. 고추밭에서 항상 들어주신다고 했던 우리 그린백님 농사에 지장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패널분들 최근 마지막 출연이 많은 듯하네요. 타박상님, 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를 끝으로 경제발전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오늘 저희 PD가 의미심장한 노래를 한 곡 선곡을 했네요. 만나면 쉽고 이별은 어려워. 이별은 어렵지만 끝은 아닙니다. 저희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베이직의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발전. 만남은 쉽고